계속되는 시간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40년의 역사를 살펴보는 또 소자본 창업 분야의 업종을 생성 단계와 또 발전 단계 또 지금의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 나잘란 박사의 유망 프랜차이즈 특집 방송 4부작으로 진행되는 한국 프랜차이즈 40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이르는 약 20년간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79년 태동기에서부터 1999년까지 2000년의 시간을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2000년 밀리니엄 시대 때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하면 이제 밀리니엄 시대라고 해서 1900년도가 다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펼치는 밀리니엄 시대, 2000, 2000년 시대. 여러분 옛날로 회상하시면은 그땐 대단했었죠.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에도 2000년부터는 엄청난 브랜드, 지금까지 공존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업종들이 태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뭐 돈가스 전문점이라든가 또 죽 전문점, 뭐 해물탕 전문점, 삼겹살 전문점 이런 이제 외식업 쪽으로 밀리니엄 시대 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게 되죠. 대표적인 업종으로 돈가스 전문점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돈가스 전문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 코바코. 코바코 이제 이용재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창업을 하셔서 돈가스 업계 일본식 돈가스입니다. 한국식 일본 돈가스 전문점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장본인 이용재 대표님의 코바코 돈가스 전문점. 코바코는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가맹점이 한 300여 개 정도 가맹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용재 대표님하고 제가 연락이 좀 소홀해서 훌륭한 경영자, 훌륭한 프랜차이즈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재 대표님. 코바코 브랜드를 제가 뭐 옛날에 여쭤봤거든요. 이 대표님, 왜 코바코입니까? 브랜드가? 그랬더니 그 이용재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가스가 하도 맛있어서, 접시에 코를 박고 먹는 맛있는 돈가스, 그래서 코바코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아마 코바코 본사에 한번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재미난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가스 전문점이 코바코를 시작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브랜드가 몇몇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바코가 새로운 장르, 또 새로운 서비스, 또 새로운 어떤 감각으로 가맹 사업을 펼쳐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바코 돈가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뭐 잠깐 팁을 하나 드리면요. 돈가스 전문점. 이 돈가스란 메뉴는 어느 나라 메뉴일까요? 일본 메뉴입니다. 돈가스란 메뉴를 만든 건 일본. 그러니까 돈가스란 단어 자체가 일본어거든요. 돼지를 살짝 기름에 튀어서 만든 스테이크. 그래서 일본말로 돈가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일본이 돈가스를 이렇게 만들어냈을까요? 옛날에 일본에서요, 서양 물질 문명을 답습하기 위해서 1600년 경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때 이제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통신사들을 200명인가 통신사를 파견했어요. 2000명이네요. 각 나라별로 20명씩 100개 나라. 그렇죠. 20명씩 100개 나라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뭐 자동차 문화도 배우고 음식 문화도 배우고 또 영국에 가서 영국 물질 문명을 배우고 그 미국에 가서 그 통신사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 스테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메뉴를 일본에 들어와서 스테이크 요리를 만들었는데 일본식으로 그 스테이크 고기, 일본은 이제 고기가 귀하거든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엄청 귀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는데 너무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돼지고기는 적게 들어가고 미국식 스테이크처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돼지고기를 얇게 펴서 그 튀김가루를 묻혀가지고 지금의 돈가스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툼하게 만들어서 튀겨서 그 포크 나이프로 절단해서 먹는 메뉴, 그 돈가츠.
이 돈가스가 1600년경에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보급화된 거는 이제 1800년경에 일본에서 보급화됐고요. 국내에 들어온 거는 1700년경에 들어왔습니다만 일반 이제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를 이제 취급했었고요. 돈가스 전문점으로 분류 독립된 거는 1985년경에 몇몇 브랜드가 돈가스 전문점을 시작을 했는데 빛을 못 보고 다 이제 소멸되고요.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때 코바코가 제대로 된 돈가스 전문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개척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에 돈가스 전문점 코바코가 등장하면서 물론 같은 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개된 메뉴가 바로 이제 죽 전문점이라는 메뉴가 등장하게 됩니다. 1999년도까지는요 패스트푸드 시대였습니다. 뭐 햄버거, 치킨, 뭐 피자 이런 그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한국식 이제 슬로우 푸드 시대가 도래한다. 한국식 슬로우 푸드의 새 장을 개척한 그 메뉴가 바로 죽입니다. 죽 전문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죽 브랜드는 예, 본죽. 그 본죽 김철호 대표께서 1999년도에 본죽이라는 아이템을 그 또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맹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시작해서 그 당시 1년에 한 100여 개씩 가맹점을 막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전국 가맹점을 1000개를 돌파한 대단한 브랜드, 대단한 아이템 바로 죽 전문점. 그 본죽이 2000년에 태동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경영 철학을 가진 우리 김철호 대표께서 처음 브랜드는 이제 본죽 30일 이렇게 이제 메뉴 브랜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죽으로 다 통폐합됐죠. 처음에는 본죽 메뉴가 31가지로 시작해서 본죽 30일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메뉴가 좀 더 다양해지고 또 고급화져서 많은 우리 여성들한테 또 우리 30, 40대 직장인들 또 수험생들을 또 간식으로 또 주식으로 죽이라면 우리가 환자들을 위한 식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런 죽 전문점이요. 성장하게 된 배경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돌파하는 시점에서는요. 바로 이런 슬로푸드 시대 슬로푸드 음식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의 국민소득이 10,000불일 때 성업하는 업종 20,000불 또 30,000불 때 성업하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 전문점을 비롯해서 또 뭐 해물탕 전문점, 또 뭐 삼겹살 전문점 이런 메뉴들이 또 다양한 브랜드들이 2000년에 등장을 하고 현대화된 또 고급 선진화된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참고로요, 본죽이 2000년에 등장을 해서 2001년도에 맛갈 참죽이라는 브랜드가 등장합니다. 맛갈 참죽은 원래 이제 본죽 김철호 대표하고 이제 친구지간인데 사실 본죽은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맛갈 참죽이 2001년도에 독립하게 됩니다. 이제 이상화 대표라고. 지금도 맛갈 참죽이 우리 이상화 대표께서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2001년도에 맛갈 참죽 나오고 2002년도, 3년도에 죽 이야기라는 브랜드가 나옵니다. 이명서 대표가 죽 이야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명서 대표 다 훌륭하신 외식 사업 전문가죠. 이명서 대표 또 일본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런 외식업계에서 또 죽업계에서는 대단한 능력을 또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이명서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죽 브랜드의 3대 트로이카 전성시대를 열었던 브랜드 본죽, 맛갈참죽, 죽이야기. 지금도 본죽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본죽이 한 1000여 개의 매장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죽이야기 이명서 대표가 한 400개 정도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맛갈참죽 이상화 대표가 250개 정도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가맹점 수치가 조금 변동성이 있는 거는 본사에서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나라 죽 분야에 죽 산업 분야에 그 두각을 나타낸 3대 브랜드가 바로 이 세 가지 브랜드입니다.
이 죽 브랜드가 이제 글로벌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된 첫 번째 신호탄을 알린 브랜드가 죽이야기 이명수 대표가 중국 시장을 개청하고 또 미국에도 진출하시고 동남아에도 나가시고 물론 이제 본죽이나 막갈참죽도 다 속속 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죽이야기가 가장 잘 시스템을 만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밀리님 시대에 이런 외식업 말고요. 또 다른 서비스 업종 분야의 프랜차이즈가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오락실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게 되고요. 또 그 당시에 DDR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좌판에 이제 발로 서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발로 찍는 그런 놀이 게임 오락하는 그런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구를 DDR이라고 하는데 DDR은 댄스 레볼루션 춤추는 거에 혁명이란 뜻으로 DDR이라고 합니다. DDR이 국내에 들어온 거는 정확히 1998년도에 들어옵니다. 이 DDR이라는 업종을 소개한 장본인이 누굴까요?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출장을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일본 동경에 신주쿠라는 곳이 있는데 신주쿠에서 그 대형 오락실이 있습니다. 그 오락실에서 제가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그 DDR에서 즐겁게 춤을 추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좌판을 보고 또 그 비디오를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멋있어서 제가 국내 모 신문사에 이제 컬럼을 개설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러한 DDR 업종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 당시에 DDR 한 곡 이용료는 500원이었거든요. 하나로 500원 하면 한 곡을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럼 이제 그 화살표를 다 맞추면은요 서비스를 한 곡을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대 젊은층 사회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아이템이 DDR. 그 DDR이라는 업종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개된 게 2000년 밀리니엄 시대다. 비슷한 업종으로 스티커 포토숍이 또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스티커 포토 아시죠? 지금도 가끔 이제 우리 쇼핑센터나 백화점에 가면 그 조그맣게 사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서 이제 조그만 스티커로 해서 이제 붙이고 하는 스티커 포토가 일본에 등장한 거는요, 1994년도에 등장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거는, 물론 DDR 들어왔던 98년도에 같이 들어왔습니다만, 만연된 게, 발전하고 확산되는 게 2000년부터 확산됐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2000년 밀리니엄 시대 때 또 다른 서비스 업종, 스티커 포토샵. 비디오방이라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방이 등장한 것은 1992년도입니다만 프랜차이즈로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0년입니다. 많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다 소멸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성업을 했었고요. 또 이미지 노래방이라고 노래방은 노래방인데 노래방이 방마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하철 그 공간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뭐 학교 교실 이미지가 있고 무슨 병원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노래방 방마다 이미지를 10개 정도의 이미지를 두고 방을 구성을 해서 노래방 시스템은 똑같습니다만 그 인테리어가 좀 색다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병원 이미지 그 공간에 가서 노래하고 또 내일은 뭐 교실 분위기에서 노래하고 이러한 이미지 노래방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미지 노래방도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만 그 당시 2000년대 이미지 노래방이 프랜차이즈로 전개가 돼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심영래 감독이 했던 용가리 노래방이 바로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2000년 밀리니엄 시대 때는 외식업 분야의 슬로우푸드 시대가 도래가 돼서 프랜차이즈로 성업을 했던 해이기도 하고요. 또 일본식 유명 서비스 업종이 등장을 해서 뭐 기계산업의 발달로 이런 서비스업이 등장을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각광을 받았던 태동기 200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2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대단했었죠. 이 한일 월드컵을 할 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분야에 지금도 성업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태동을 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업종이 바로
치킨 맥주 전문점, 또 맥주 전문점이 2002년도에 등장을 해서 그때 그 한 해만 2002년도 한 해만 등장한 호프치킨 브랜드가요 100개가 넘었습니다. 브랜드만 100개. 가맹점은 뭐 수천 개가 생겼죠. 뭐 브랜드별로 막 20, 30개씩 생겼으니까 호프 전문점, 치킨 호프 전문점, 또 맥주 전문점, 세계 맥주 전문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명한 브랜드, 와바란 브랜드를 알 수 있습니다. 월드컵 할 때 와바 이제 이어복 대표께서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어복 대표께서는 이제 종교 생활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또 외모도 하여튼 훤칠하시고 아주 잘생기신 분인데 저는 뜻밖의 맥주 전문점을 프랜차이즈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술 장사를 하신다. 근데 저 앞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분 소신이 맥주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시켜서 세계화시키겠다. 또 글로벌화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한 브랜드 와바. 그 와바의 이제 정확한 명칭은요. 그냥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쉽게 와바가 브랜드 뜻이 뭐예요? 했더니 와봐. 그냥 가보지 말고 와봐.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니까요. 이제 미국의 이제 도시 이름이 이제 와바라는 도시가 있고요. 또 이제 뭐 프랑스나 스페인어로 좀 이렇게 뭐 좋다, 뭐 즐기다, 뭐 그런 긍정적인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와바. 와바 세계 맥주 전문점의 특징은요. 그 당시에는 1층에서 100평씩 대형 점포로 20, 30대 직장인들한테 각광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할 때 축구 중계를 이제 맥주 전문점 와바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막 젊은이들 와서 보는 거야, 맥주 마시면서. 그래서 막 응원하고, 그러다 이제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으니까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서 거리 응원하고, 뭐 그렇게 된 배경이 나타나는 겁니다. 호프치킨 전문점. 그러니까 와바는 이제 맥주 전문점이고요. 호프치킨 전문점에 그 당시에 등장해서 또 각광을 받았던 브랜드가 김철은 대표가 만들었던 해리피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해리피아. 와바하고 차이점은 와바는 1층에서 100여 평 규모로 거대 규모로 하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이고요. 해리피아는 1층에서 주택가 주변에서 한 20, 30평 공간으로 운영했던 호프치킨 전문점입니다. 해리피아는 일본식 호프치킨 전문점, 일본식 호프 전문점의 벤치마킹을 한 거고요. 와바는 미국식으로 한 거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내가 투자 규모가 내가 한 3억이나 5억 정도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와바를 했었고요. 난 한 1억 정도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해리피아를 했었고요. 지금도 공존하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 해리피아. 레스카페라는 업종이 2002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레스카페? 레스토랑과 카페의 합성어. 레스카페. 그게 뭡니까? 옛날에 레스토랑에서는 주로 돈가스나 함박스테이크를 먹었던 그런 음식점이 레스토랑이고요. 서구식 음식점, 음식 전문점. 이거 레스토랑. 카페는 커피를 취급하면서 간식거리를 먹을 수 있는 공간, 카페. 이 업종이랑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 스테이크를 먹었던 레스토랑과 커피와 간식을 먹었던 카페가 합쳐진 게 바로 레스카페입니다. 지금도 우리 지자체별로 지역 상권에서는요, 이런 레스카페가 상당히 성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러한 맥주 전문점, 호프치킨 전문점, 와인바 전문점, 레스카페, 이런 업종들, 이런 브랜드들이 성업하면서 그 전에 1988년대에 등장했던 편의점,
커피 전문점, 피자 전문점 이런 업종들이 이런 브랜드들이 2002년 세계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 이제 방송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식 프랜차이즈가 뭐가 있느냐? 그때 이제 성업했던 전파됐던 브랜드들이 이제 뭐 피자 전문점, 뭐 한국식 커피 전문점 이런 업종들이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 그 원년이 2002년도입니다. 2003년, 4년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들이, 이런 브랜드들이 가맹사업을 확산하고 또 글로벌 진출하고 또 예비 창업자들이 나도 이제 창업을 할 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국에 많은 이제 창업 아카데미 또 창업 스쿨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또 지자체별로 하는 창업 아카데미, 또 대기업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자를 위한 뭐 실버 창업 아카데미, 이런 다양한 아카데미와 창업 강좌, 창업 스쿨, 창업 세미나 뭐 이런 거 등장해서 그 당시에 전국에 200여 명의 창업 전문가들이 이제 막 활동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바로 2002년도입니다. 2005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의 특징은요, 서민형 아이템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에 대거 등장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2005년도는요, 서민형 메뉴, 외식업 계통으로 우리나라는 79년도에 롯데리아가 외식업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하면 거의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외식업 쪽으로 등장한 브랜드들이 뭐 막걸리 전문점, 뭐 국수 전문점, 또 뭐 점심 뷔페점 이런 업종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등장하는 해이기도 하죠. 뭐 집동가리라든가 또 국수나무 이런 브랜드들이 그 당시에 등장했던 서민형 외식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2005년도에 명심해야 될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 소자본 창업시장에서 판매 업종, 다양한 판매 업종들이 쇠퇴하는, 몰락하는 그 원년이 2005년도입니다. 많은 판매 업종, 또 판매 업종 중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이때 막 쇠퇴하고 몰락하고 소멸하고 막 그런 그 시작되는 한 해였거든요. 2005년도가. 뭐 구두 전문점, 왕구, 또 뭐 모자, 양말, 의류, 액세서리 이런 판매 업종들이 우리가 점퍼, 그 로드샵 또는 뭐 로드사이드 스토어, 도로변 점퍼들이요. 이런 판매 업종을 하고 있던 점포들이 쇠퇴하게 되는 원년, 시작하는 원년이 2005년도입니다. 여러분, 구두 전문점 중에서 유명한 브랜드 있죠? 엘칸토, 에스콰이아, 이런 구두, 체인 사업을 하던 구두 브랜드가 몰락합니다. 왜? 인터넷 쇼핑몰의 발달이 됨으로써 이제 구두를 이렇게 로드샵에서 구입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 쇼핑몰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게 엘칸토. 뭐 그 당시에 또 이제 뭐 엘칸토는 무슨 내부 사정이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그리고 이제 의류 전문점 중에서도 뭐 신혼에베네셀이라든가 최진실 씨가 광고하던 뭐 C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양말 전문점 브랜드가 있었어요. 인타르시아. 이때 인타르시아 광고 기법이요. 인타르시아가 사실 프랜차이즈로 등장한 거는 1995년도입니다. 그때 95년도에 만든 브랜드가 우리 개그맨 하던 주병진 씨가 만든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딘. 보디가드. 이게 95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96년도, 7년도부터 가맹사업을 막 전개하는데 그때 등장한 양말 브랜드가 인타르시아예요. 그때는 이제 가맹점이 속속 등장을 했었죠. 출점을 하고. 그런데 98년도 이제 IMF를 겪으면서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들어오고 2005년 되니까 인터넷 쇼핑몰의 발달로 제임스 딘 보디가드 가맹 사업도 주춤거리고 좀 폐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내준 고객이 없으니까. 인타레시아도 마찬가지로 양말 전문점인데 이때 인타레시아 광고 기법이요. 양말은 신는 게 아닙니다. 양말은 입는 겁니다. 의류처럼. 이 광고 기법이 먹혀서 엄청 성장을 하다가 2005년도부터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제임스 딘 보디가드 마찬가지로 인타레시아 마찬가지로 쇠퇴하고 지금은 이제 로드샵에서 브랜드 간판을 보기가 힘들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아직도 성업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보디가드 인타레시아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이제 가능하죠. 프랜차이즈 업계 중에서 이런 판매업, 상품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점포에서 진열 판매하는 곳으로서는 매출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니 이제는 로드샵을 하면서도 반드시 온라인 쇼핑몰을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O2O 이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to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합한 판매 기법, O2O 판매 시스템, 이거를 요즘 유형어로 플랫폼 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 체인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온오프라인을 병합한 그런 판매 시스템, 플랫폼 체인 시스템, O2O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말 전문점, 모자 전문점, 의류 전문점들이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소멸하고 온라인 쇼핑몰로 강세를 띄우는 그 분기점이 2005년도였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의 특징은요, 다양한 생계형 창업 아이템과 또 명예형 창업 아이템이 공존하던 시대입니다. 생계형 창업과 명예형 창업.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예비 창업자가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때는요, 생계형 창업과 명예형 창업 두 가지로 가늠되어집니다. 생계형 창업이란 영어로 for living business.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난 생업이야, 생업. 생계형 창업. 그 생업은 보통 자본 규모가 1,000만 원에서부터 2억 원 정도까지 소진되는 그 아이템을 생계형 창업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억 원이 초과돼서 5억 원 정도까지는 어떤 아이템이라고요? 명예형 창업 아이템이라고요. 명예형 창업 아이템은 내가 한 달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내 그냥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 요새 뭐해? 나 파리바게트 제가 좀 하나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이제 명예형 창업이라는 거죠. 자기 요새 뭐해? 요새 좀 시간이 여유가 있나 봐. 벌이는 괜찮나?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뭐 하는데? 난 베라 하고 있어. 베스킨 라빈스 준말. 베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명예형 창업을 하고 계시다. 생계형 창업과 명예형 창업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공존하던 시대가 2007년도에 공존하게 됩니다. 나는 자본 규모가 2억 원 이하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계형 창업, for living business 해야 된다. 난 자본 규모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한 3억 되는 거 은행에 예금해도 정기예금 이자가 몇 푼 안 나오니까 그냥 명예형 창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은행 금리 이자보다 한 2배, 3배는 나오니 난 그거 해야 되겠다. 이거는 명예형 창업 아이템, 이건 for business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지키기 위한 사업 아이템이다. 명예형 창업 아이템. 2007년도에는 이 생계형 창업과 명예형 창업 아이템이 공존하던 시대인데 대표적인 업종이 땡백화점, 또 곱창 전문점, 김밥 전문점 이런 업종들은 이제 생계형 창업 아이템이었고요. 또 이제 좀 규모가 큰 감자탕 전문점, 또 해물탕 전문점,
또 LA 갈비 전문점 이런 업종들은 명의형 창업 아이템이죠. 투자 규모가 이제 과하니까 그 당시에 땡백화점으로서 유명한 브랜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전국에 엄청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다이소. 이때 2007년도부터 다이소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다이소는 어느 나라 브랜드일까요? 예, 일본 브랜드입니다. 국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업종 80%는 일본식 아이템입니다. 또 일본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다이소가 시작된 거는요, 일본에서 1991년도경에 91년, 2년, 3년, 4년, 요 4년을 일본의 이런 스몰 비즈니스 시장의 버블 경기가 붕괴되는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거품이 있었습니다. 일본 부동산이나 일본 경제 메커니즘에서 그 많은 거품이 있는데 그 거품이 빠지고 붕괴되는 시즌이 91년부터 94년까지 4년이었어요. 이때 뭐 부동산도 거품이 있으니까 부동산이 타격을 받고 은행이 막 부도나고 막 이런 그 버블 경기가 붕괴되고 그때 등장한 업종이 바로 백앤샵. 많은 이제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백화점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거품이 이제 다 이제 빠지고 하니까 납품했던 게 반납.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서 반품받은 이 상품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현금 회전율은 안 되고 뭐 재고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싸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등장한 업종이 이제 백앤샵. 우리말로는 그 당시 이제 환율이 1대 1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앤샵이니까 1,000원 샵이죠.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뭐야? 천냥하우스로 들어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백앤샵이 일본 전역에 곳곳이 점포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로 백앤샵은 지하 매장에서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앤샵의 성업시대는요, 1997년부터 2002년도까지 한 5년 동안에 백앤샵 성공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백앤샵 때문에 뭐 200엔샵, 300엔샵 나오고 그 100엔샵, 200엔샵, 300엔샵이 통합돼서 단일화된 브랜드가 바로 다이소입니다. 2007년도에 다이소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이 업종을 제가 이제 업종을 명명하기를 생필품 균일가 전문점 이렇게 업종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많은 업종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걸 노래방이라고 한다, 비디오방이라고 한다, 뭐 단란주점이라고 한다 이런 업종을 이제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업종이 한 100여 가지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필품 균일가점, 땡백화점, 다이소가 2007년도에 들어와서 대단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접목을 해서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뭐 곱창 전문점, 김밥 전문점, 김밥 전문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종로김밥을 시작으로 김용만 회장님이 하시던 김간의 김밥, 또 뭐 요즘 등장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뭐 바르다 김선생, 또 뭐 무슨 김밥 이런 브랜드들이 하여튼 속속 등장을 해서 그 당시에 생경 창업 아이템으로 2007년도에는요 예비 창업자들이 부부 창업자가 창업을 할 때 1순위 관심 업종 치킨 전문점, 2순위 관심 업종 김밥 전문점. 이때 2007년도에 김밥 전문점이 전성시대, 부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명의형 창업 아이템 중에서는요, 감자탕 전문점. 우리나라는 추푼형 감자탕을 시작으로 조마루 감자탕, 또 노골대 감자탕 이런 브랜드들이 물론 이제 추풍령 그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조마루 감자탕, 노골대 감자탕이 등장을 해서 그 명예형 창업 아이템 중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얻었던 업종 감자탕, 또 이제 해물탕, 뭐 LA 갈비 이런 업종들이 2007년도에 생계형 창업과 명예형 창업으로 공존하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1995
2005년도에 5,000불, 2002년도에 10,000불, 2008년도에 20,000불 시대가 됩니다. 20,0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불 시대에 도래된 그 국민들은 이제 선진국 국민이라고 합니다. 또 소비문화가 선진국형 소비문화가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게 20,000불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2008년도가 20,000불 시대입니다. 20,000불 시대에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커피입니다. 20,000불 시대에는 커피 전문점이 그 부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우리 맥심 커피, 인스턴트 커피, 다방 커피 이렇게 마시던 그 시장이 20,000불 시대가 되면서 입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원두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2008년도 커피 전문점과 또 제과점이 커피를 취급하게 되는 그 시즌입니다. 우리 파리바게뜨, 뜨레쥬르 이런 제과점에서 독일 빵집, 이태리 제과, 이런 많은 제과 제빵 브랜드들이 커피를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언제부터 커피를 취급하게 됩니까? 2008년도 1인당 국민소득 20,000불이 되다 보니 손님들이 빵과 커피를 앙상블이 맞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취급하게 되는 해가 2008년도입니다. 제과점에서 커피를 취급하는 이 업종을 제과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베이커리 카페라고 합니다. 제과점인데 커피를 취급하니까 카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커피를 취급하면서 액세서리도 좀 진열 판매해야 되겠다. 이건 액세서리 카페가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일본 동경에 가면은 하라주쿠라는 상권이 있는데요. 그 하라주쿠 상권에 바버 카페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바버 카페. 이게 뭐예요? B-A-R-B-R, 바버. 이발, 미용. 이발소 카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발하러 가려고 그냥 바버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냥 이발하러 갔더니만 이발소하고 인테리어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 남자 이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발 의자가 이렇게 있는 게 개인 의자가. 그래서 이제 이발하러 갔더니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으니 그 메뉴판을 갖다 줘요. 메뉴판을 보니까 이런 커피, 고기 얼마, 주스 얼마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발소 아니야 했더니 아니래요. 카페래요. 그래서 이걸 바버 카페, 이발소 인테리어 해놓은 커피 전문점이라 그래서 이제 바버 카페라고 하는구나. 베이커리 카페가 그런 카페처럼 제과를 취급하면서 커피를 같이 하는 베이커리 카페. 참고로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카페가 한 300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베이커리 카페, 액세서리 카페, 레스 카페, 또 주스 카페, 떡 카페, 많이 들어보셨죠?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불에 들어가면은요, 성업하는 업종이 바로 커피를 주 품목으로 하는 아이템들, 그 업종들이 이제 부흥하게 됩니다. 커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카페베네란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한국식 브랜드입니다. 다 외국 브랜드였다가, 일본 도트루 자댕, 미국 스타벅스, 이런 외국식 브랜드가, 성업하다가 한국식 브랜드, 카페베네가 등장한 게 사실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했던 브랜드가 카페베네. 이 카페베네 이제 그 김 대표님께서 그분이 이제 그 추풍령 감자탕을 프랜차이즈로 성공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추풍령 감자탕을 하다가 이제 감자탕 시대에서 이제 국민소득이 20,000불이 되니까 우리 이제 커피를 하자. 한국식 원두커피 브랜드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카페베네를 만들었거든요. 그 가맹 사업을 본격화된 게 이제 2008년도. 그 카페베네를 시작으로 이제 대기업 브랜드, 엔젤리너스, 파스쿠치, 또 파리바게뜨 카페, 뜨레쥬르 카페, 또 이런 다멘탐스 이런 유명 브랜드들이 이제 대거 등장하게 되는 그 원년 2008년도
카페 베네의 뜻은 뭐 아시겠고요. 엔젤리너스는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 뭐 이런. 파스쿠치는 이태리 커피 장인 이름이 파스쿠치예요. 아, 사람 이름이구나 이게. 요즘 언론 방송 보니까요.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기를 쳐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를 폰지 사기라는 용어가 있죠. 폰지 사기. 아, 이거 폰지 사기야. 그 폰지 사기는 뭐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놓고 수당을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갈취하는 그런 걸 이제 폰지 사기라는데, 그 폰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폰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미국에서 1860년경인가 그때 많은 투자금을 모아서 잠적해버린 그 사람 이름이 찰스 폰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폰지 사기구나. 폰지란 사람 이름이다. 파스쿠치도 이태리 커피 명인 사람 이름이구나. 2008년 2만 불 시대에 도입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은요, 바로 이 커피 전문점과 또 카페 시장이 도입이 돼서 활성화하게 되는 그 원년이 2008년도 2만 불 시대의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이었습니다. 커피 얘기가 나와서 또 팁을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난 체하고 좀 아는 체 하는 거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 닉네임이 이제 나잘라 막사입니다. 소자반 창업 분야, 국내 프랜차이즈 분야 중에서는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잘났지 않습니까? 나잘라 막사입니다. 저보다 더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 40년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은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 메일 주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40년을 공부하고 또 일본 프랜차이즈를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이뤄낸 지식, 정보입니다. 누구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어느 교수님이라도 저보다 많이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40년. 그래서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는데요. 커피 얘기가 나서야 돼요, 커피. 우리 소비자 여러분도, 또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 나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좀 아담하게 해서 나는 소자본으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창업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그러면 커피를 알아야 되겠네, 커피. 그러면 커피가 뭐 성분이 뭐가 있고 뭐 이런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경제적인 메커니즘만 알면 돼요. 그러면 커피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커피는 3종류가 있구나. 이거는 커피 종류. 아라비카 종이라는 게 있고요. 커피 종류가 아라비카, 리베리카라는 종류가 있고요. 로버스타라는 종류가 있어요. 커피는 3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이제 커피 전문점 가서 하면은 커피를 하면요, 요거 괜찮네. 이거 맛있네. 괜찮네. 요거는 이제 아라비카 종이에요. 그건 뭐 뻔해요. 뻔해. 요거는 약간 좀 씁쓸하네. 요건 근데 뭐 단맛은 약간 나긴 나는데 좀 그렇네. 요건 이제 리베리카예요. 그 종류가. 이거는 되게 쓰네. 그리고 뒷맛이 좀 이게 그 갈증이 나네. 그게 로버스타예요, 종류가. 아라빅 커피는 아라비카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또 제일 비싸고요. 그다음 이제 리베리카, 로버스타 뭐 이 정도. 이걸 어떻게 이제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 이제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를 이렇게 엑스프레스 이렇게 커피를 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커피 그 콩을 보시면요, 콩이 이렇게 굵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더라도 이건 콩이 굵다. 이건 이제 아라비카종입니다. 굵은 거는. 근데 이건 좀 작다. 이건 리베리카종입니다. 작다. 그런데 이거는 굵은 거와 작은 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섞은 거는 로버스타라는 거예요. 섞은 거. 저 커피 공부하려고 한 열흘 동안 파푸아 뉴기니 다녀왔습니다. 같이 열흘 동안 이 커피만 하루 3끼를 커피만 마시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정보 지식입니다.
참 잘난 체 되게 아니에요. 예, 나잘난 박사입니다. 2011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